지난달 말 날씨 약계론에서 고층 빌딩을 지나면서 바람이 급격히 강해지는 현상, 이른바 빌딩풍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태풍 흰남노 때 초속 60m가 넘는 빌딩풍의 위력이 다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 시간에는 빌딩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과 한 발 더 나아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빌딩풍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빌딩풍을 완화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이었죠. 이제 빌딩풍 저감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을 살펴보면 건물의 평면과 인면을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밝혔는데요. 첫째가 빌딩의 평면에서 강한 방리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예리한 사각 모서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모서리를 공명 형상이라든가 혹은 못따기 등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방리점의 이동을 통해서 방리류의 강도 및 방리류의 발생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빌딩의 평면에서 모서리 부분을 계단처럼 여러 단계로 나눠지는 모서리를 갖도록 해서 각 모서리에서 발생된 방리류의 상호 간섭 현상에 의해서 방리류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셋째는 빌딩의 표면 요철의 정도를 높여서 기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건축물 표면 요철의 정도를 높이게 되면 강한 바람이 작은 난류로 변환되면서 바람의 에너지가 솟아내서 주변의 바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빌딩 고층부와 고층부보다 넓은 면적을 갖는 저층부, 즉 포디움의 설계를 통해서 고층부로부터의 하강류가 보행자 영역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빌딩의 높이 방향으로의 평면 면적의 변화로는 두는 그런 셋백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공기역학적으로 방리류와 하강류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물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일조량이라든가 조망권 등의 규제 적용과 함께 빌딩풍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건물의 일부 층을 비우는 풍열로입니다. 건물의 모서리에서 발생한 방리를 와해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보행자 영역으로 내려가는 하강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빌딩풍이 아주 유효한 대책 방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딩풍은 빌딩의 모양을 바꾸거나 바람을 완화시키는 구조물로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풍열 빌딩은 저는 디자인 외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빌딩풍을 잡기 위해서 다 설계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한번 홍콩을 갔다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네. 이 거대한 빌딩의 중간부를 그대로 다 비워갖고 빌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저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빌딩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워진 그런 빌딩인데요. 이런 빌딩의 대표적인 풍열로 빌딩이 일본의 애니시 스포타워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건물 중간에 3층 높이의 전층을 풍열로 두어서 하강하는 강한 빌딩풍을 이 풍열로 유도를 해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하강류를 방지를 해주는 것이죠. 이 빌딩은 풍열만 아니라 빌딩 자체의 구조를 빌딩풍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빌딩 사진과 건물 모식들을 보면 빌딩풍이 어떻게 약화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집니다. 네. 자, 건축법 말고도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사실 빌딩풍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심의 건물 배치를 갖다 바꾼다거나 혹은 빌딩의 높낮이를 좀 조정을 해줘서 빌딩 주변에 발생하는 강풍을 크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네. 풍향에 대한 표면적인 작을수록 강풍 발생이 좀 적기 때문에 탁월 풍향을 고려한 건축 계획이라든가 단면 현상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나무를 심는다든가 혹은 방풍 펜스를 만든다든가 방풍 네트와 같은 차폐물을 빌딩 주변에 만들면서 빌딩풍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변 빌딩을 고려하는 건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빌딩풍의 피해와 관련돼 있는 그 연구가 있다면서요?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보행자 영역의 빌딩풍 해저감 방향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보행자들을 갖다 빌딩풍의 피해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들은 대안으로 방풍 펜스와 방풍 캐노피의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방풍 펜스는 지상에서 3m 정도 상부에 3m 높이 및 5m 길이로 설치를 해봤더니
결과는 방풍 펜스 인접 공간의 풍속보다는 30에서 50% 이상 약해졌고요. 네. 저층 빌딩과 고층 빌딩 사이 공간에다가 방풍 펜스를 설치해 보니까 35% 정도 이 풍속이 약해졌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풍속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는 방풍 캐노피로 하강규리 및 방리풍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설치해 봤더니 건물의 1에서 2층 높이에서 돌출시킨 차량형 방풍 캐노피와 건물 두 개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 아치형으로 구성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방풍 캐노피가 두 번째 방안인데요. 돌출형 캐노피는 6m 규모로 돌출해서 만들어 봤더니 방풍 성능이 20에서 25% 향상이 되었고요. 아치형 캐노피 같은 경우는 최대 76% 정도 강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연구나 노력이 정말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빌딩풍을 줄이는 대책과 또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빌딩풍의 힘을 에너지로 활용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일단 현재로 보면 빌딩풍의 가장 강한 부분이 빌딩의 옥상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풍력 발전하는 이런 빌딩도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스트라타 SE1 빌딩은 148m 빌딩 꼭대기에 3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대형 터빈을 설치해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가량을 충당한다고 하고요. 네. 또 호주 멜버른에 있는 카운슬 하우스 2도 10층 높이의 빌딩이긴 하지만 빌딩풍을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레인의 무역센터 빌딩은 날카로운 뿔 모양의 두 빌딩 사이에 3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는데요. 240m 높이 빌딩 사이로 부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요. 이 빌딩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5%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네요. 독특하게 풍력을 이용한 풍력 발전한 빌딩도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펄리버 타워는 71층 빌딩으로 빌딩의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에 풍열, 그러니까 바람구멍을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빌딩풍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 건물에 풍차가 달려 있으니까 참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런 빌딩풍 같은 경우는 난류가 많이 불기에 산이나 바다에 세워지는 풍력 발전기를 그냥 쓰기에는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도시라든가 중소형 건물용으로는 수직축 풍차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수직축 풍차는 형태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미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빌딩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에는 효율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주는 소음과 진동, 또 강한 난류로 인해 터빈이 떨어질 가능성 등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뭐 어떤 것이든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인다, 더 안정하게 만든다. 만약 이런 노력이 뒤따른다면 빌딩풍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좀 많이 늦은 편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도 빌딩풍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장치 기술 또 IT 능력이 결합만 된다면 도시형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빌딩풍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사실 빌딩풍이 우리 사회에서 뭐 신종 재난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 원치 않는 빌딩풍을 막는 게 좋잖아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빌딩풍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엄격하게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빌딩풍 피해가 예상이 되면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건물 높이가 100m 이상이면 빌딩풍의 영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0m 이상의 빌딩은 모두 의무적으로 빌딩 바람 평가를 받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태풍 마이사, 그다음에 하이선으로 인한 빌딩풍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정함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빌딩풍을 막기 위한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은 빌딩풍의 예방이라든가 대비 또 저감 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전국 곳곳이 고층 빌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의 빌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예방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빌딩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